예, 금요일날 코스피 200이 4.28%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누가 가장 이득을 보고 누가 가장 손해를 봤는지. 일단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이 마이너스 6조 원이었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200이죠. 코스피 200이 4%가량 떨어지게 되면 단 하루 만에 6424죠. 2,400억 원이 넘는 이득을 하루 만에 선물로 챙겨갔습니다. 제가 긴 기간 이렇게 6조 원 넘게 이렇게 하방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한 4조 원 정도 됐을 때는 사실은 무조건 꼭 하락하진 않고, 그게 이제 2, 3일을 거쳐서 1조 원, 2조 원씩 처분이 되면서 지수가 반등하기도 합니다. 물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에 지금 6조 7천억이 됐죠, 또. 게다가 주식 자체, 코스피. 선물은 토토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 지수를 가지고 서로 내기하는 다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토토라고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그 자체 주식에 대한 매도도 금요일날 2조 8천억이 나왔습니다. 그럼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선물로는 손해겠지만 외국인이 올해 매수한 게 많은데 마이너스 4%가 떨어지면 외국인도 이 코스피에서 손해보는 게 아닙니까? 근데 또 그게 그렇지가 않은 게요.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퍼담기 시작한 것은 22년 말인가 23년 말인가 외국인 그 등록제, 실명 등록제인가 그게 폐지되면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 이제 검은 자금이 국내에도 들어올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로 그 당시부터 많이 산 게 하이닉스를 굉장히 싼 가격에 외국인들은 많이 샀고, 지금은 최근 들어서 하이닉스를 많이 팔고 있죠. 기관이 견인을 해주고 외국인은 분할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또 떨어지다가 또 기관이 올리면 또 올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외국인이 분할로 매도할 때 저희도 분할로 빠져나오자. 그게 제 의견이죠. 저희가 하이닉스를 낮은 가격에 좋게 본 것은 그 낮은 가격일 때 20만 원 아래일 때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는 걸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때도 분할로 계속 모으셨다면은 이득 보셨을 거고. 그러니까 외국인도 크게 손해가 날 수 없는 구조예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하이닉스만 보더라도 너무 싼 가격에 많이 들어왔고, 지금은 4%가 떨어지든 7% 떨어졌지만 그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50만 원 막말로 막 다 떨어져서 30만 원에만 팔아도 겁나 이득인데요. 외국인들은. 다만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좀 이렇게 많은 경우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많이 6조 원 이상, 한때는 거의 미니 선물 합쳐서 8조 원까지 갔었죠. 이제 미니 선물은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고요. 외국인이 선물을 이용하는 경우는 사실 많은데 어떨 때는 지수를 누르려고 할 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르고 난 다음에 개인들의 신용잔고가 너무 많을 때 그렇게 해서 하락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떨고 그 다음에 다시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외국인이 기존의 매수가 많을 때, 그러면서 지수는 계속 오를 때 좀 선빵으로 선물을 먼저 매도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가를 좀 매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얘네들이 이렇게 많이 매도할 때는 막 하루에 막 2조 8천억씩 이렇게 처분을 할 때는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지금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미 선빵으로 한 7조 원, 8조 원 이렇게 쳐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떨어지는 게 대한 게 좀 상쇄가 되는 거죠. 근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잠시 신용을 떨기 위해서 사실은 두 가지 경우를 다 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급락한 게 올해 초인가? 올해 상반기 때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쌓인 다음에 급락이 엄청 나왔었거든요. 그 필반도체가 무너지면서 필반도체가 하락하기로 결정된 다음에 월가가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경우도 봤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다가 이걸 다시 매수하면서 다시 지수를 올리는 경우도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상태로 큰 상승을 겪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려나요? 외국인이 이렇게 하방을 구축한 상태에서 여기서 막 큰 상승으로 지수가 막 10%, 20% 지난 몇 개월 동안 오르듯이 그렇게는 잘 안 오른다는 겁니다. 설사 오르기로 되어 있다면 이거를 다시금 하루 만에 막 2, 3조씩 매수하면서 그 후에 좀 줄인 다음에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근데 이번에는 이게 하도 커가지고
저도 어떤 건지 궁금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가장 손해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6개월 단위로 개인을 보는 건데, 이게, 언뜻 보기엔 하이닉스가 1위로 돼 있으니까는 뭐, 근데 이거는 지금 가격이 엄청 높아진 다음에 폭주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가격이 많이 높아진 다음에 들어온 거라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게 개차반이 나. 이게 몇 개월 전만 해도 계속 1위권이었지 않습니까? 반대로 6개월 동안 코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코스닥 레버리지는 매도하고, 그래서 개인들은 지금 6개월 단위로도 그렇고, 오히려 지금은 또 레버리지를 금요일날 또 4% 떨어졌다고 거의 단타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단타식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지수가 이런 식으로 좀 길게, 주기를 길게 가지게 되면은, 손해가 나게 됩니다. 사실은 지난 한 5년간의 개인들이 이제 파생에 이렇게 폭주하게, 코퍼스나, 코스닥, 인버스나 레버리지에 폭주한 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거의, 장기적으로 손실 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은 동학개미뿐만이 아니고 서학개미들의 그동안 폭주 방향, 서학개미들도 어디에 베팅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쭉 그동안, 개인들이 지난 한 달간 상방을 팔고 하방을 더 사면은 그러니까 늘 개인들 죽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개인들 포지션이 크게 쌓이게 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크게 움직여서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서치한 이 나스닥 3배 상하방과 필반도체 3배 상하방은 개인들이 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제 동학개미들은 서학개미도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오히려 지난 몇 년간 늘 이 상위에는 이 3배 베팅이 많았고 거기에서 양쪽 다 손실을 보고 이 기간이 늘어지게 되면 둘 다 손해가 나는 구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서 테슬라, 엔비디아 개인들이 또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뜨리고 막 그런 일을 반복하다가 이 버블에 크나큰 막이 내릴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움직임을 파생뿐이 없습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뭐 금리도 아니고 관세도 아니고요. 셧다운도 아니고 그죠? 오로지 정확히 외국인과 개인의 파생으로 움직이는데 무엇보다 개인들이 베팅하는 방향을 망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년, 4년간 개인들의 반대 포지션으로 해가지고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죠? 23년 초인가요? 22년인가? 나스닥 지수가 1만대 떨어졌을 때, 그 후에 좀 바닥을 다지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조금 길어지니까 그때에 개인들이 하방을 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희가 인버스가 가장 적었습니다. 7.5%로 인버스 줄이고, 상방 92.5%로 들어갔던 때가 그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스닥 버블 붕괴된다더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언제 붕괴되는 거냐. 근데 저희는 적정가가 8전선 아래라고 하는 거는 변하지 않죠. 그럼 PER과 PBR에 의해서 산정한 저희 계산법이기 때문에 그게 변하진 않고 다만 적정가까지 고분고분하게 갈 거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유일하게 오를 수 있는 딱 두 가지 방법, 유이겠네요. 이거 두 가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 상승할 수 있다고 나스닥 인버스를 줄였던 겁니다, 저희는. 저는 사실은 둘째도 작동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무차입 공매도도 사실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둘째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마이클 버리가 지금 9월인가 10월에, 8월인가 9월에 보고를 했으니까는 한 7, 8월쯤에 엔비디아 공매도와 팔란티아 공매도를 굉장히 큰 금액을 친 것 같습니다. 이게 23년 말인가도 우리나라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어쩌고 해서 근데 결과는 제가 볼 때는 마이클 버리는 반대 매매 당한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매도는 매달 한 주씩 조금씩 모아가는 방법 외에는 한 번에 지르면 반대 매매 당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저도 엔비디아 한 달에 한 주씩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지금 후달리는데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공매도는 조절을 하시거나 저희가 늘 뭐 5% 10% 조절하듯이 그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적립식으로 조금씩 모아 가시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하방만 너무 계속 치신 분들은 그냥 1배로 그냥 두시는 게 뿐이 없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렇게 인버스만 올인하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제는 그냥 두세요. 여기서 뭐 지수가 20% 30%더 오를 수 있죠. 그래도 그냥 두시면 됩니다. 1배는 두시면 됩니다. 다음 상하방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는 내년 넘어가면서 언젠가 저희가 인버스에 거의 올인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스닥의 이 어마무시한 버블 속에서 이 슈퍼버블이 붕괴될 때에 그리고 이 파생의 놀이로 탈탈탈탈 개인들 다 털고 나서 그 후에 나스닥의 영원한 상승을 믿는 그들까지 털면서 막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클 버리 같이 큰 기관들이 공매도 엔비디아나 팔란티아 공매도 친 거 그거를 올려서 반대 매매 당하게 하면은 엔비디아의 고점에서 그들은 다시 어쩔 수 없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쩐이 부족하면 쩐이 많으면은 계속 버틸 수 있는데 그래서 마이클 버리는 반대 매매 당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마이클 버리가 요번에 이렇게 많이 버틴 이유는 테슬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테슬라 때는 아닙니다. 마이클 버리 얘기는 다음번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